안녕하세요. 14주차 중국 대중문화 해외 진출 전력의 발표를 맡게 된 김지은입니다. PPT와 중국 대중문화의 특성을 김나윤 학우가, 해외 진출의 배경과 목적과 결론을 김승준 학우, 영화 진출을 유현진 학우, 연예인의 진출을 임혜령 학우, 게임 산업을 당채영 학우, 모바일 게임 산업을 김지은 학우가 맡았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중국 대중문화의 특성, 두 번째로 드라마, 영화, 세 번째로 중국 연예인의 해외 진출, 네 번째로 게임 산업과 모바일 게임 시장, 다섯 번째로 해외 진출의 한계점, 끝으로 결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대중문화 산업이 발전한 방향에 대하여 이해하기 전에 그들 문화의 특성과 특이점 등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중국의 대중문화의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려면 한류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현대 대중문화를 이끄는 최대 소비자가 청년층이듯 중국도 그러합니다. 중국의 드라마나 가요, 영화와 같은 흔히 접하는 대중문화에는 한국 문화가 녹아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나 예능 방송의 더빙본이 반영되기도 하고, 가요도 케이팝과 유사한 스타일로 발전하면서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의 대중문화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타국의 문화를 수용하고 융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중문화 가운데 대중방송을 예로 들어보려 합니다. 중국의 방송 문화는 큰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과거의 뉴스 보도는 보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을 오래 소비하였으나, 현재는 속보성, 현장성을 강화하여 빠르게 보도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고, 과거보다 사회고발 형태의 기사를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메인 뉴스와 사회고발성 보도 특집이 가장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는 것도 바로 그런 연유입니다. 이 밖에도 드라마 갈망이나 뉴욕의 베이징인과 같은 오늘날 중국인의 삶을 재조명하는 프로그램도 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문화산업이 가져온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외적으로는 문화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적 매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중국 대중들의 문화 향유권이 대폭 확장되면서 영화, 방송, 게임, 여행 등 광범위한 인프라가 형성됐고, 개혁 개방 이후 증가한 문화 수요를 만족시키며 문화 소비 또한 대폭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 해외 진출 전략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은 상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일반 산업과 동일하지만, 일반 상품과 달리 문화 콘텐츠 상품은 한 나라의 정서, 가치 등이 종합적으로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문화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화 콘텐츠가 해외로 전파되면 국가 브랜드 파워 제고를 통해 국가 영향력 증대가 가능합니다. 일반 상품의 경우 수출되어 소비되면 그 실체가 사라지는 특징을 보이지만, 문화 콘텐츠의 경우 파급 효과를 불러와 그것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국가 이미지 개선이 가능하며 콘텐츠 보급을 통한 경제적 이윤의 창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중국은 해외 드라마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며 성공을 맛봤습니다. 중국 드라마 제작 시장은 2010년부터 꾸준히 성장하여 한국 시장의 약 5배 규모를 달성하였는데, 시장 성장에 따라 제작비도 상승하고 외부 투자금의 유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의 드라마 방영으로 끝마치지 않고 온라인 동영상 판권을 판매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수익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더욱 선호하고 있기에 이를 이용한 사업 전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공이 모두 아시아인인 영화가 세계적인 박스오피스 메가 히트를 친다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 때문에 크레이지 리치 아시아는 미디어에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을 통해 중국 영화의 해외 진출 전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연소 경제학 교수 레이셀 추와 싱가포르 대부호의 아들 니경은 사랑하는 사이로 닉은 레이첼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사랑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닉은 그녀를 가장 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하고 단순히 싱가포르에 여행 간다는 생각으로 임한 레이첼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어머니에게 레이첼을 소개시킵니다. 하지만 레이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닉의 어머니가 그녀의 가족을 무시하기에 이르자 그들의 관계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개인의 자유보다는 가족들의 공동체 생활에 중점을 둔 그들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닉은 가족들과 연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결국 닉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닉은 떠나려는 레이첼에게 비행기에서 청혼을 하고 둘의 사랑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화교 2세인 레이첼은 외형적으로는 동양계이나 내면은 서양적 사고를 그대로 가진 여성으로 결혼이란 개인과 개인의 결합에 더 가치를 둔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닉의 어머니는 전형적인 동양적 사고를 가진 시어머니로 결혼이라는 제도는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점에 더 가치를 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영화의 구도는 서양과 동양적 사고의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결국 레이첼이 결혼에 꼴이 나게 된다는 점에서 서양적 메시지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의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재는 중국 민족 갈등, 동서양 가치관 차이, 남중국 밴부 네트워크로 크게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은 약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중국의 여러 민족 사이에는 미묘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극중 세 가지 민족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닉의 가족으로 재벌집 아들인 닉영과 시어머니인 엘레노어 영이 속한 관동인입니다. 두 번째는 예비 신부인 레이첼 추가 속한 한족입니다. 세 번째는 객가인으로 동남아시아에 주로 정착해 있는 중국 소수민족입니다. 이처럼 영화 속 세 개의 민족을 등장시킴으로써 중국의 민족이라는 개념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 영화는 동서양 가치관의 차이를 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레이첼이 바로 닉이 가지고 온 미국식 사고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레이첼은 타국인 미국에서 일구어낸 어머니의 맨주먹 신화를 나름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 교수를 이루어냈다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양 가치관의 대표적 인물인 닉의 어머니와 갈등하게 됩니다. 흔히 대나무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중국의 고유의 네트워크로 극중 니경의 가족들을 보면 한 명은 홍콩에 살고 있고 한 명은 대만에 살고 있습니다. 이 광동인들의 사돈관계나 친인척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게 다 얽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재미있는 장면은 극 초반에 닉과 레이첼이 뉴욕에서 데이트하다 들키게 되는 장면으로 SNS상에서 빠르게 소문이 퍼지는 장면을 통해 밴부 네트워크를 실감나게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 한류와 더불어 아시아 문화 전체가 부상하고 있다 라는 반응을 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영화의 뚜껑을 열어보면 실망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여럿 있습니다. 일반적인 한국 드라마 줄거리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는 뻔한 이야기라는 반응도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미에서의 성과는 무시할 수 없는데요. 우선 북미 박스오피스 3주 연속 1위와 더불어 동양계 주연 미국 영화 흥행 1위, 흥행 수익 2억 3,85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북미 역대 로맨틱 코미디에서 수익 순위 5위에 당당히 랭크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국에서는 흥행하지 못했지만 북미에서는 큰 성과를 이루었을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동양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주로 세탁소나 작은 가게를 악착같이 운영하는 부모를 둔 공부만 잘하는 너드였습니다. 너드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컸지만 결국 학창시절 너드였던 그들이 전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시대가 되었고 더 이상 우습게 볼 수 없는 집단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시아 문화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타이밍이 잘 맞아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영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극히 미국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결말에서 니경과 레이첼은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고 모든 갈등은 해결됨으로써 즉 미국의 중산층이 가지고 있는 행복 레시피가 그저 동양의 재벌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철학보다 더 우수하며 더 많은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다분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중국 영화들은 작품을 할리우드 진출하는 것이 아닌 자본 투자의 성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중국 자본 없이는 할리우드 영화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 투자의 결과로서 영화의 배경이 중국으로 설정되는데 그 예로는 그레이트 월, 나우 유시미, 트랜스포머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영화계에서는 자본 투자에서 벗어나 작품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의 결말처럼 너무 흥행을 의도한 나머지 서양인의 입맛에 맞도록 동양의 유교적 가치를 너무 폄하하지 않도록 중국적인 것으로 승부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혁빈은 중국 후베이 성 우한시에서 태어난 중국 배우이자 가수이고 어렸을 때부터 해외에서 생활하여 영어 실력이 원어민과 똑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혁빈은 2006년 일본에서 가수로 데뷔하였고 기존 이미지와 달리 미니스커트에 가터벨트 차림의 섹시 컨셉으로 파워퍼프걸 Z의 첫 번째 엔딩곡을 부르고 많은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2015년에 유혁빈은 11살 연상인 한국 배우 송승헌과 호흡을 맞춰 이재한 감독이 제작한 한중 합작 영화 제3의 사랑을 출연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30일 유혁빈은 디즈니 실사영화 뮬란의 오디션에서 1000명의 경쟁자를 돌파하고 뮬란 역으로 캐스팅된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뮬란은 해외 개봉을 앞두고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유혁빈의 인기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외국인의 고정적 관념을 버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편견도 버리게 하는 역할을 해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혁빈의 대표작은 포비든 킹덤, 천년유혼, 신조협력, 신검기업전, 삼생삼세, 심리도화 등이 있습니다. 유혁빈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뮬란 2020은 1998년 개봉된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인 뮬란을 원작으로 하는 실사영화입니다. 2015년 3월 31일 디즈니에서 뮬란 애니메이션의 실사화를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었고 그 후 2017년 12월 현재 중국에서 페어리 시스터 리라 불릴 만큼 가장 유명한 여배우들 중 한 명인 유혁빈가 뮬란 역에 캐스팅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으며 2019년 12월 5일 뮬란 예고편이 공개되었고 전반적으로 반응이 좋아 디즈니 영화보다도 중국의 무협 영화를 보는 것 같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어서 중국, 미국뿐만 아닌 각 나라에서 이 영화가 상영되는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룡의 본명은 진항생으로 중국 유명 액션 배우이자 유명 영화 제작 감독입니다. 성룡은 중국, 홍콩의 대표적 액션 영화 배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1970년대부터 직권, 폴리스 스토리, 용영호재 등으로 홍콩, 아시아의 대표적 배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후 1995년에 성룡이 주인공으로 맡은 외국 감독 골든 하베스트가 제작한 홍콩 캐나다 합작 영화 홍방구는 중국인 특유의 콩푸를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액션 동작을 본인이 직접 하고 만족할 때까지 촬영을 하였기에 북미 외국어 영화 흥행 기록을 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성룡은 한국에서 폴리스 스토리 2014 영화 홍보를 하면서 자신은 한국인인 것 같다 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그 원인은 자신이 힘들 때 한국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성룡은 한국판 런닝맨에 출연하고 유명 할리우드 아시아 스타라고 불려 비자의 광고 모델로 기용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도 성룡이라는 두 글자를 언급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성룡은 해외 합작 영화를 가장 많이 찍은 중국인 배우이자 해외 진출에 있어 가장 성공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룡의 대표작은 포비든 킹덤, 취권, A 계획, 폴리스 스토리, 러시아워, 차이니즈 조디악, 괴찬차, 콩번구, 신화, 비비 계획, 시적, 착한 사람, 닌자 터공 등이 있습니다. 위에 앞서 언급한 배우들 뿐만 아닌 중국의 많은 배우들이 해외 각곳으로 진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에 출연한 중국 배우 우효광과 2019년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마마 시상식에서 수상자 발언을 한 구리나자를 통해 중국은 해외 진출을 중요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진출을 통해 중국은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하면서 중국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게임 산업과 전자기기가 어떻게 해외에 진출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을 통해 최적의 사용 환경을 구축했으며 인구수가 많아 네티즌 수는 약 7억 명으로 전 세계 가장 많은 인터넷 사용국입니다. 덕분에 중국의 게임 시장이 활발히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게임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약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생산 기업인 샤오미, 화웨이가 해외로 보급됨에 따라 사용자는 앱스토어를 통해 게임을 접하게 되고,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와 모바일 게임 매출도 함께 증가하는 일석이조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는 모바일 게임 시장을 갖춘 점을 활용하여 해외를 공략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많은 중국 게임사들의 수익 증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잘 알려진 게임인 카트라이더 또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중국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일본이 애니메이션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한 것처럼 중국은 게임 산업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중국 게임 개발자들의 뛰어난 창의성과 노력이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온라인 게임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약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도 상반기 게임 산업 매출이 997억 위안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매출은 증가하여 2019년에 중국의 게임 회사에서 자체로 개발한 온라인 게임 해외 시장의 수익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규모는 성장 과정이 되게 빠른 편입니다. 2013년 117억 위안에서 2019년 1581억 1000만 위안으로 지난 7년간 13.5배를 성장했으며 2020년에는 20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단말기의 보급 확대와 5G 클라우드 게임의 발전에 힘입은 것으로 당분간 모바일 게임의 성장 추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걸 사용자 규모 증가 추세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였습니다. 2018년 중국 모바일 게임 해외 시장 전체 매출 규모는 421억 2천만 위안, 한화 약 1조 6천억 원으로
동기 대비 30.8% 성장했고 업계 전체 규모와 성장 속도 역시 2018년에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주요 진출 국가로 동남아, 태국 시장에 대해 중국 기업의 투자 열기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개발도상국 시장은 중국 게임 업체들이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앱 애니에서 발표한 전세계 2020년 1분기 월 사용량에서 중국산 모바일 게임이 상위 랭크된 것으로 보아 다양한 중국산 게임에 대한 해외 수요가 다원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상위권에 랭크된 중국 모바일 게임 이미지 사진입니다. 이번 장부터는 중국 모바일 게임 산업의 해외 진출 트렌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구개발 트렌드로는 해외의 많은 PC게임이 3A형 게임으로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증강현실, 자유이동이 사용된 3A 게임이 게임 시장 트렌드로 부각됨에 따라 중국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3A 게임 개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은 막강한 2차원의 팬텀 시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앞선 2차원 게임 개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모바일 게임 개발자들이 2차원 스타일과 인기 있는 게임 구성을 섞어 손쉽게 유저들을 공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외 개발 및 운영 트렌드로는 개발도상국의 오포, 비보와 같은 스마트폰 회사들과 협력하여 모바일 게임 시장을 확보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게임 로컬 연상 기능과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등의 기능이 모두 온라인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송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도 중국은 꾸준히 해외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진출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서 시장 시스템 속에서 대중들의 문화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문화 형성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동원하고 있으나 그와 비교해서 시장의 실제 욕구와 연계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소비 주체라 할 수 있는 대중들의 욕구와 거리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문화 주체인 기업과 관련 종사자들이 정부의 정책 지원을 따르고 의존하게끔 형성된 시장 구조 때문에 소비자의 수요와 욕구에 기반한 자체적인 문화 발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이유로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지를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대중문화 산업은 반드시 지속해서 증대할 것이지만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긴밀하고 상호 효과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와 특성에 맞춰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의 규모와 다양성이 확정될수록 시장을 이끄는 주체가 자율화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입니다. 지금껏 보았듯이 대중문화 산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서 중국 정부가 관여하는 정도가 상당히 큽니다.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며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국적 가치관이 담긴 문화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중문화 보급과 해외 진출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이냐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문화 보급에 있어서 자국의 특색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로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중국 정부의 입맛대로 중국 특색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미화시키는 형태의 대중문화 보급은 상당히 큰 부작용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부 개입에 의한 강압적이고 인위적인 문화 보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